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31 일이고요. 저는 이제 1월 30일 날 30 일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피지컬 AI 좀 거의 다 했는데 하다가 이제 그 요걸 좀 준비해 봤어요. 강연회 때도 한번 해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이제 재무제표 한번 강의해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11 챕터까지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파트 12. 최근에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 급등한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뭐 이름 이제 뭐 약간 제목은 좀 그렇게 쓰긴 했지만 이름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왜 올랐는지.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 좋았고 현대차는 로봇 때문인데 결국 우리가 이 주가 상승의 원리를 좀 이해하면 이제 분해를 해 보면 예 이 기업은 뭐 때문에 올랐고 이 기업은 뭐 때문에 올랐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기업의 어떤 주가 상승 배경을 이해하면서 예 적절하게 예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뭐 어떤 실적 발표가 있거나 이럴 때 예 이 회사가 지금까지 올랐던 이 동력 그게 뭐냐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꼭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 주는 요거 다시 옛날에 재무제표로 좀 돌아가서 뭐 재무제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예. 어떤 주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주가 결정 원리죠. 이거 많이 보여 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가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EPS 곱하기 PR입니다.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거죠. 그래서 EPS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고 주당 순이익이죠. 한 주당 얼마 보냐.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얼마 봅니까? 그래서 매출액에서 비용 빼면 되죠. 예. 매출 뭐 100 억에서 비용 10 억이다. 그럼 90억 버는 거죠. 거기서 주식 수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인 거예요. 한 주당 얼마 봅니까? 미국은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주식 수가 줄어들면 좋죠. 저 밑에 주식 수가 줄어들면 이 주당 순이익은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가치가. 그래서 요건 적을수록 좋고 요 위는 클수록 좋죠, 값이. 그래서 이거 여기가 커지려면 이 매출액은 판매 단가에서 판매 수량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이 팔면 좋아요. 어떤 제품을 반도체를 많이 팔건 비싸게 팔건 그래서 많이 팔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죠. 비용을 잘 통제하면 이익은 늘고 그 상황에서 주식 수까지 줄어든다. 그러면 더 많은 이익을 내겠죠. 이게 EPS죠. 예. 저게 기업의 본질입니다. 저기에다가 곱하셔야 돼요. 뭐를 곱하냐? PER을. PER 몇 배, 몇 배를 곱할 거냐 이거는 이제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뭐 10 배 곱할지 20배 곱하시든지 30배 곱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PER 멀티플이라는 용어를 써요 사실. 저게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위험 선호 현상입니다. 멀티플은 위험 선호.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멀티플은 올라가고 욕구가 낮으면 '아 저거 사기 싫은데.' 현대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노잼 주식이었잖아요. 아무도 안 사려고 그러고. 주가가 싼데도 안 삽니다. 예. 사람들의 위험 선호 욕구를 일으키지 않는 기업이에요. 테슬라는 PER이 200 배인데도 막 사시죠. 예. 왜냐하면 매수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기업이에요. 세상을 바꿀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멀티플을 결정하는 건요. 위험 선호 현상이다. 예. 근데 그걸 결정하는 건 뭐가 있죠? 금리.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주식보다는 은행에 넣겠죠. 근데 금리가 제로 금리예요. 누가 은행에 넣겠어요? 주식하겠죠. 그럼 PER 올라가겠죠 당연히. 성장성 '아 이 기업 멋져. 앞으로 성장 많이 할 것 같아.' 이러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사려고 하니까 PER. 이익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아요. 독점.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PER이 올라가요. 내러티브 상상력. 지금은 아닌데 당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우주항공 잘 나가죠.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랬어요. 그건 뭐죠? 지금 현실화된 건 아닌데 상상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주 괜찮겠다." 막 주식 사요. 그래서 PER 올라가죠. 그건 내러티브죠. 상상력. 예. 스토리죠, 스토리. 요런 게 결합돼서 PER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요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현재 한국은 주가 EPS 곱하기 PE 5천 선 기준으로 하면 PER이 11배 정도 된대요. 현재 여기다 EPS가 470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EPS가 475 포인트였나? 제 기억엔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한 11배 정도 곱하면 뭐 얼추 한 2,000 나오는 거죠. 5,000 나오는 거죠. 근데 미국이 23배, 독일이 14배, 일본이 14배, 중국이 12배니까 한국은 PER 기준으로 보면 싸죠. 11배니까 싼 거고,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이 56%나 돼요. 올해 엄청난 이익을 낼 것 같은데, 미국은 S&P 500의 EPS 증가율이 1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익 증가율이 훨씬 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잖아요. 얘가 좋아서 오를 수도 있고 얘가 높아서 오를 수도 있는데, 한국은 어떻죠?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요. 여기 말하는 EPS는 지금 EPS가 아니에요. 1년 후,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을 미리 당겨오는 거예요. 그걸 반영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가 이제 56%나 이익이 증가할 것 같으니까, 최근에 주가 오른 거는 요거 때문이에요. 이익이 크게 늘 것 같아서. 예. PER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 유지될 것 같고, 정부가 돈 많이 풀 것 같고, AI가 이제 AI 에이전트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이재명 정부 KPI는 코스피 5,000이고 이미 달성했죠. 코스닥 5,000, 3,000도 얘기하시고, 미국 제조업 부흥하고 대한민국 최고 파트너고, 이런 걸 또 보면 어때요? 야, 이 코스피 매력 있는데 막 사고 싶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요, PER이. 근데 지금은 요런 것도 있지만 요 위에 이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오른 거고,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는 요걸로 올랐다. 요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 5,000 이익만으로 올라왔다. 요 내용은 요게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만든 자료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코리아죠. 예. 한국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15%, 예,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렇게. 예. 요게 이제 각각의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상승률. 올해 요게 1월 16일 기준입니다. 자료가 1월 16일 거라서 1월 16일 기준으로 한국이 코스피가 얼마 올랐죠? 그때 15% 올랐는데, 근데 이익 증가율은 20%예요. 이익은 20% 증가했는데 주가가 15%면 덜 오른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PER은 오히려 떨어진 거죠. 환율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상승률은 20에서 4 빼고 1 빼고 15%. 이익은 20%, PER은 오히려 감소. 그러니까 주가는 올랐는데 PER이 보세요. 떨어져 버렸죠. 이게 1월 16일 기준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저거는. 부담이 없는 거죠. 예. 주가는 올랐는데 PER이 높지가 않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코스피가 5,000 왔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가 11배입니다. 근데 코스피 20년 평균이 10배, 최근 1년 평균이 10.2배니까 그때보다 확실히 높아요. 근데 코스피 PER 표준 편차, 이 중간에서 얼마나 멀어지느냐. 그러니까 여기 평균이 여기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기면 딱 중간에 적당한 값이죠. 예. 근데 이제 표준 편차 플러스 1은 이 중간 데이터부로 위로 좀 벌어진 거죠. 예, 드물게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밑으로 마이너스 1은 이제 밑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구간인데, 한마디로 요 표준 편차 플러스 1은요, 우리나라 역대 코스피에서 PER 기준으로 상위 16%에 해당합니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해 봤어요. 예, 그랬더니 5,320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영상 찍는 시간에 5,300 오늘 한번 찍고 왔거든요. 그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이제 싼 건 아니에요, 이 기준에 의하면. 근데 표준 편차 2도 돼요. 2는 훨씬 위로 벌어진 거죠. 상위 2.5%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최고 수익률이죠. 이 정도면 우리나라로 치면 되게 높은 수익률이죠. 상위 2.5%밖에 안 되니까.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되게 극도로 확률이 낮은 숫자인데 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게 12.4배래요. 그럼 5,900 나와요. 5,890. 예. 그래서 5,300과 5,900 요 구간은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5,300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5,900 가서 끝날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걸 보여드리는 거, 이제 저기 표준 편차 플러스 1 5,320이나 요 위에서부터는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싸지는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좀 한번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1월 16일까지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냥 이익 대비해서 못 올랐어요. 그래서 부담은 전혀 없었고, 다만 5,300을 지금 한번 찍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이제 경계감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뭐냐 이거죠.
전자는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했지만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게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2026년 지금 10월에 74조 원을 예상했어요. 올해 영업이익. 야, 작년 10월에 삼성전자가 추정해 봤더니 74조 원 벌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올해 1월 지금 현재는 얼마냐면 124조 원 늘어났어요. 요 밑에 보시면 이익 추정치거든요. 이렇게 보이세요? 예, 엄청 늘었죠. 요게 최상단, 최하단, 중간값입니다. 중간값이 124조. 그러니까 올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은 한 124조 원을 벌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메모리 공급 부족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려봤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요거고요. 여기 있는 게 빨간색이 PER입니다. PER이 11배였어요. 여기서 11.4배에서 아니 보세요. 주가가 오르면 우리 배웠죠. EPS 곱하기 PER에 의하면 주가가 오를 때는 PER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니까 EPS가 올라서도 있고 PER이 올라서도 있지만 대개는 PER도 올라가거든요. 주가 오르면. 근데 보세요. PER이 급락을 해요. 11배에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7.9배로 떨어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보시면 8월 29일 날 69,700원인데 1월 16일 기준으로 1월 16일이 아니라 1월 19일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1월 19일 기준으로 좀 바꿀게요. 요게 이제 1월 19일 기준으로 161,100원을 찍은 거죠. 그랬더니 상승률이 130%가 나와요. 자, 근데 PER은요? PER은 11.4배인데 그나마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PER이 주가 올라가서 이제 뒤늦게 따라가죠. 예, 이익 추정치보다 좀 주가가 최근에 더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PER이 뒤늦게 쫓아왔지만 어쨌든 이때보다 나죠. 이때 11.4배, 10.3배. 하락률은 9.1. 아니 주가가 130% 올랐는데 PER이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마이너스 9%라뇨.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주가가 2배 넘게 올랐으면 PER도 몇십 퍼센트 올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면 이익이 엄청나게 늘었구나. 자, 밑에 보시면 25년 8월에 예상한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6조였습니다. 그때는 26년 1월 29일 기준, 최근 기준으로는 105조입니다. 순이익이 197%가 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딱 보이시죠? 지금 주가 오른 건 뭐죠? 이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올랐어도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이익은 증가 안 했는데 PER만 가지고 오르면 좀 부담은 돼요. 예, 이 어떤 스토리텔링이 끝나버리면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주가 이렇게 올랐고 하이닉스도 올랐지만 부담이 없는 건 요것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주가는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익으로 간 이익 기반, 하나는 이제 밸류에이션, PER 몇 배 줄 거냐. 요거는 사람들 마음이에요. 예, 많이 줄 거냐, 적게 줄 거냐. 그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게 만드는 욕구죠. 현대차는 정반대입니다. 현대차는 PER만 가지고 올랐어요. 인기인이 된 거예요. 옛날에 인기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는 갑자기 스타가 됐어요. 현대차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노잼이에요. 노잼. 근데 요새 너무 인기가 많아요. 예. 어딜 가도 막 현대차 얘기하고 예. 스타가 된 거죠. 엔비디아 구글 손잡고 로봇 만들면서. 이 노란색이 현대차 주가죠. 테슬라보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제. 자, 현대차의 영업이익 이거 이익 추정치입니다. 보세요. 안 늘죠? 25년 1월에 15조인데 오히려 그때보다 이익 추정치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론 주가 빠져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야, 이익이 줄었는데 주가 어떻게 오르냐. 근데 주가 얼마 올랐죠? 주가 2배 가까이 올라버렸죠, 최근에. 자, 현대차 PER 볼게요. 25년 11월 14일 날 5.7배밖에 안 됐어요. 지금요. 1월 16일 기준으로 11.2배입니다.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이익은 그대로인데 PER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형적으로 스토리텔링으로 간 거죠. 이제 현대차는 인기 주식이 됐구나, 사람들이. 이걸 아시겠죠. 아니, 이익은 안 올랐는데 주가가 2배 올랐다는 거. PER이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죠? 로봇. 잘할 것 같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예. 그래서 이제 바뀐 거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이게 뭐 둘 다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주가를 결정한다.
이게 다예요.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너무 명확한 사례를 만들어 줘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물론 뭐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대차 얘기를 좀 해 드리면, 원래 현대차 여기 있잖아요. 전통 자동차. 옛날에 이제 김준성 연구원님이 썼던 자료예요. 자료를 제가 재각색한 거고, 현대차는 여기 있었습니다. 전통 자동차 회사. 생존이 불투명한 쪽이에요. 여기는 자율주행 로봇 하는 중국 테슬라. 생존이 보장돼 있죠. 예. 그리고 자율주행도 앞서가고 있고 값도 싸요. 이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PER을 13배에서 200배 주고요. 여기는 5배에서 10배. 야, 너네는 재미없어. 이런 거죠. 인기가 없어.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PR 보시면 테슬라가 압도적, 현대차 꼴찌. 이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좀 더 됐을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예. 바뀌었죠. 현대차 어떻게 바뀌었죠? 나 이제 도망갈래. 난 여기 안 있을 거야.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옮깁니다. 어디로? 나 테슬라 진영으로 갈래. 나 중국 진영으로 갈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가요. 누구랑? 여기 로봇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예, 아틀라스랑. 그랬더니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가야지. 언제까지 너 저기 있을 거야. 예, 저기서 우물안 개구리 될래? 예, 빨리 큰 물에서 놀아야지. 그래서 로봇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PER을 11배를 줘버립니다. 5배짜리 회사를. 그래서 현대차는 중국을 제외하면 엔비디아가 유의미한 협력을 개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상이다. 다른 완성차들은 추론 컴퓨팅을 위한 독자적인 SDV 지원 준비가 사실상 전무하다. 근데 현대차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과도 이제 중국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중국 기업들 PER 뭐 13배에서 20배 주거든요. 13배만 받아도 더 가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만큼 줄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현대차는 요 구조에서 이동했다. 요 보고서 나온 지가 2년 됐어요. 요 내용이 사실은. 제가 김준성 연구원님 보고서를 2년 전에 읽고 한 방 맞았어요. 야, 이렇게 보시는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 야, 현대차가 저러면 언젠간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현대차를 더 확신했던 게, 좀 추적을 했던 게, 그럼 현대차는 돈은 잘 버는데 일로 갈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지? 로봇? 자율주행?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사업도 하고 있었고, 확신은 뭐 100%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능력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2년 만에 빛을 발한 거죠. 예. 아, 결국 이쪽으로 갔고 시장도 인정했어요. 야, 현대차 인정. 이쪽으로 왔다, 현대차. 그러면 11배면 이 중에 꼴찌죠. 아직 13배는 가야죠. 예. 13배 정도는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그러면 그 PER과 컨센서스 이거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 들어가시면 종목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추정 PER 오른쪽에 있죠. 요거 나옵니다. 이게 10.5배. 이게 추정한 거예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얼마 PER. 요거 보시면 돼요. 요게 없는 기업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 분석을 안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큰 회사들은 다 하니까. 이 보이시죠? PER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컨센서스 있잖아요. 방금 설명드린. 아니, 이거 이런 거 이익 추정치 어떻게 보냐. 나도 볼 수 있냐. 볼 수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다 공짜입니다. 자, 여기 종목 분석에서 아까 방금 그냥 그러니까 종목 분석을 누르면 이 오른쪽에 이런 게 뜨거든요. 여기서 확인 가능하고, 종목 분석에서 컨센서스라고 있어요. 이게 시장이 예상하는 수치. 요걸 일단 누르세요. 네, 이렇게 누르면 이제 밑에 화면들이 뜨거든요. 네, 뜨는데 그건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뭐 볼까요? 현대차 한번,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우리 직접 삼성전자 여기 치시면 뜨죠, 밑에 삼성전자.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삼성전자 좀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권 정보 더보기라고 있죠. 요걸 누르시면 되고, 자, 그럼 이게 뜹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 종목 분석 있죠. 종목 분석. 여기 종목 분석. 아, 바로 앞에 종목 분석을 딱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종목 분석 이게 뜨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컨센서스, 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기 추정 PER 요거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요 화면 요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할 건 컨센서스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자, 컨센서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세요. 조금만 더. 자, 여기입니다. 컨센서스 트리.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연간. 뭐 분기를 보셔도 되고 요 연간이죠. 연간 그대로 두시고 우리는 어떤 걸 보고 싶죠? 2026년 영업이익. 자, 2026년 12월로 바꾸셔야 돼요. 뭘로? 영업이익.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바뀌죠? 여기는 EPS입니다. 기본 디폴트 값이 이거예요. 주당 순이익은 그대로고 오른쪽이 영업이익입니다. 수치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작년 1월에 영업이익 여기 써있죠? 빨간색으로. 26년 영업이익을 43조로 예상한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랬다가 언제부터 바뀌죠? 10월부터 10월에 74조가 되고요. 80조, 85조, 이번에 120조, 126조까지 올라왔어요. 보이시죠? 요걸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컨센서스를. 아, 저렇게 컨센서스. 그러면 이건 이익으로 올라온 거죠. 근데 현대차는요? 이익으로 올라온 게 아니죠. 예. 현대차는 이익이 사실 좀 정체돼 있죠. 저렇게 검색하시는 거예요. 자, 현대차도 종목 분석, 컨센서스 좀 내려셔서 여기서 연간 2026년 12월 영업이익 뭐 순위 가셔도 되고 자, 영업이익 정체죠. 뭐 변동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하세요. 아, 컨센서스 확인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네이버 이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좀 몇 가지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EPS 곱하기 PER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PER을 결정하는 요소 몇 개 알려드릴게요. 정체. 자, 코스닥 3000 준비해 주세요. 코스닥의 질을 높여서 벤처기업들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랬죠. 대통령도 얘기했고 그래서 코스닥이 어떻게 됐어?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뭘로 간 거죠? PER. 정부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막 코스닥 너무 사고 싶으시죠? 그래서 실제로 코스닥 ETF로 엄청나게 사셨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이번 한 달 동안 4조 원을 샀어요. 코스닥 ETF만. 예, 집중 투자한 거죠. 이게 이제 붙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고객 예탁금이 103조고요. 지금 주식을 서로 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PER이 자꾸 올라가요. 근데 아까 코스피는 PER보다 이익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코스닥은 전형적으로 PER로 간 시장입니다. 예금 안 할래? 나 주식할래? 근데 코스닥 3천 보낸다고? 해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버블로 가는 기차. 그 이름은 이게 지금 미국이 오른쪽에 보면 예전에 했던 얘기지만 이거는 그걸 할 거거든요. 이제 은행권 규제 완화예요. 은행들이 규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위험 자산 같은 거 살 수 있죠. 채권 같은 거. 금리가 떨어져요. 그게 있고 아무튼 은행권 대출 여력도 확대시켜주고 규제 완화해주겠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약간 정책이고 또 왼쪽에 보시면 소비부양.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 요구. 이자 올리지 마라. 모기지 채권 구입해라. 휘발유 가격 낮춰라. 예, 우리 돈 주겠다. 예, 관세 환급하면서 1인당 80만 원. 뭐죠? 돈 푸는 거예요. 돈 풀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 떨어지고 또 금리 낮추려고 트럼프가 지금 뭐 합니까? RMP라고 그 연준에서 지금 하는 거죠. 미국 단기 국채 막 사줍니다. 지니어스 법안 발효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거고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법안 발효가 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돈 풀리는 효과 생겨요. 네. 이런 것들은 뭐죠? PER을 올려줘요. 화폐 가치 떨어지네. 금리 떨어지네. 근데 왠지 이렇게 은행도 규제 완화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러다 법으로 오는 거 아니야? 법으로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막 사겠죠, 먼저. 그게 바로 PER을 올려주는 요인들이죠. 이게 정책이죠. 그럼 탈세계화. 이것도 많이 보여드린 자료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파트너죠. 이런 스토리텔링이죠, 이것도. 야, 이게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이 없으면 안 되네. 배도 필요하고 원전도 해야 되고 하이닉스 HBM도 필요하고 변압기 필요하고 아니 한국이란 나라 없으면 이거 트럼프가 하고 싶은 제조 공급망 미국에 짓는 거 못하네. 동맹국이고 한국은 또 그죠? 동맹국 중에 가장 제조업을 잘하는 게 바로 한국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위험 선호도 아까 말씀드린 위험 선호도는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하게 만들어야죠. 뭐 금리가 낮은 게 제일 중요한데 바로 이제 실질금리라 그래요. 마이너스 실질금리. 폴 튜더 존스라는 이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실질금리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요 밑에 요게 이제 고거예요. 뭐 여기도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아주 잘 적어 주셔 가지고 한번 제가 봤는데, 펄 투자 존스라는 펀드 매니저가 마이너스 실질금리 가능성에 대비하자. 이게 트럼프의 생각인 것도 같아요.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뭐죠? 은행의 대출 금리가 3%인데 뭐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이 4%면 마이너스 1이죠, 실질금리가.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 넣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가 안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넣으시겠어요? 안 넣죠. 돈 빼야죠. 빼서 주식해야죠. 아파트 사시든가. 아니 넣어 봐야 돈이 까먹는 건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면 현금 가치가 추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현금 가치가 추락하면 부채도 사라져요. 부채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빚 내는 게 유리해져요, 실제. 그래서 빚 내서 주식 사는 거예요. 빚 내서 아파트 사고. 실질금리 마이너스, 그런 효과가 생겨요. 근데 그걸 유도한다? 저도 약간 납득은 안 가는데, 만약에 그거를 실질금리가 진짜 미국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실질금리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면 되죠? 물가가 크게 오르든가, 그죠? 이 명목금리가 낮아지면 되죠. 근데 물가를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냥 급격하게. 은행 금리, 시중 금리. 그래서 연준은 압박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맨날. 금리 낮춰라. 뭐 엊그저께도 뭐 연준 의장 또 맹비나 하더라고요. 저 바보가 금리 또 안 낮췄다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이걸 떨어뜨리면 목표는 미국의 부채 감소. 부채를 감소하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보내버리면 돼요. 아니면 GDP 성장을 시키든가. GDP 성장하면 돼요, 또. 근데 AI 때문에 성장하죠. 그 점은 좋은데 저 실질금리 마이너스까지 가면 부채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렇게 실질금리 마이너스 가면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하니까 주식에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이슈도 한번 지켜보세요. AI 탈세계와 돈 풀기, 금융 억압, 막 연준 압박해서 금리 낮추는 거,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은 거죠. 그런데 작년 4월에 기억하시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야, 메인스트리트가 월스트리트보다 중요해. 메인스트리트, 예, 실물 경제가 금융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주식시장은 신경 안 썼어요. 긴축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돈을 조여버렸거든요, 푸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끝나고, 관세 다 끝나고 뭐 했죠? 이제 우리 감세하고 정부 지출 늘리고, 예, 증시 부양하자. 완전히 증시가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PER은 또 이런 걸로도 결정이 되는데, 혹시 하반기에 이런 게 나온다면 또 시장, 미국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죠. 또 퇴직연금의 기금화도 있어요. 퇴직연금이 이제 하나의 매수 주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넣으시는데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돈들이. 지금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뭐냐면, 여러분이 운용하던 그 퇴직연금을 대규모 기금으로 통합해 가지고 전문기관이 되시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분 많죠. 저도 해요, 직접. 근데 저는 거의 뭐 주식형 펀드로 하거든요. 하는데 대부분은 뭘로 하시냐면은, 돈이 어디가 있냐면 예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돈 들어가 있는데 다 거의 예금입니다.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이요, 우리나라 퇴직연금 2.3%밖에 안 돼요. 너무 낮죠. 국민연금이 8%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이거 안 된다. 예, 노후 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431.7조 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요, 이렇게 많아요. 82%. 실적 배당은 이제 주식형 위험 자산이죠. 요게 17.4. 너무 낮죠. OECD 평균이 55에서 60인데. 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실적 배당형.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투자했던 상품은 9.96%의 수익을 주는데, 연간 기준이죠.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3.67%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너무, 근데 이게 많아요, 비중이. 근데 이거를 좀 바꾸자. 이러면 노후 대비 안 되니까 실적 배당형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근데 아무리 정부가 얘기해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기금화하자. 그냥 맡겨라. 여러분이 직접 퇴직연금 운영하지 말고 맡기란 얘기예요, 전문기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 쪽으로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 1단계 도입기. DC형 되죠. 이제 DB형은 기업이 알아서 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DC형 가입자 중에 20%가 이걸 선택했다, 기금형을.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죠. 그래서 실적 배당형 비중이 한 25%까지 가면 15조에서 20조가 여기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요.
2단계는 이제 확산기. DC형 가입자 40%가 선택하는데 실적 배당의 비중을 35로 늘렸다. 50조. 정착기. DC형 가입자 60%가 선택했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100조 원의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정부는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식시장으로 돈을. 퇴직연금 저렇게 방치하면 예금에만 놔두면 노후 대비가 안 되니까 주식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돈 들어오죠. 예. 이 돈도 위험을 선호하는 돈으로 바뀌겠죠. 똑같죠, 요거랑. 위험 선호도. 예. 그럼 주 PER은 올라갑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PER 결정 요소, 기업의 성장 모멘텀. 삼성전자 아직은 파운드리 적자예요. 근데 지금 이건 많이 해드렸던 내용이죠.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AI 5집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AI6는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이 칩들 다 누가 만들죠? 삼성. 내년부터 만듭니다. 이제 양산 들어가거든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돼 AI 칩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삼성이 들어가요. 요건 전형적으로 아직 파운드리 돈 못 벌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거잖아. 삼성 파운드리 아직은 못 있지만 머스크가 어떤 산업인데 삼성 파운드리를 했다고? 그럼 삼성이 이제 잘한다는 건가? 근데 삼성 파운드리 수주 내역이에요. 작년 7월부터. 보통 회사들이 아니에요. 테슬라, 애플, IBM, 엔비디아, 퀄컴까지. 바뀌나? 그럼 사람들이 아직은 이게 돈은 못 벌어도 아까 현대차랑 비슷한 거예요. 현대차가 로봇으로 돈 버는 거 아니죠. 근데 뭔가 달라 보여요. 삼성의 파운드리가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서 올라가면 이제 PER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의 성장 모멘텀입니다. 실적보다는 요거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낸드도 마찬가지죠. 낸드 지금 엄청 좋아요. 샌디스크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 난리가 났어요. 젠스상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메모리 공장 필요하다. 베라루빈에 이제 앞으로 베라루빈 요것도 한번 예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요 렉이 있거든요. 서버 렉이 있는데 72개 GPU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하반기에 나와요. 여기에는 ICMS라는 메모리 저장 장치가 들어가요. 같이 붙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 낸드 장치입니다. 낸드 저장 장치인데 AI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메모리 저장 기술이거든요. 네. 요거를 붙여요. 낸드를 하나 붙여줘요, 그냥. 요 공간을. 이거 왜 하냐.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랑 대화하는 그 데이터들 있죠. 얘가 어디에 저장을 합니까? HBM에 저장해요. 근데 HBM은 가뜩이나 지금 저장 공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이런 데이터, 임시 데이터까지 같이 저장하면 부하가 생겨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젠스상이 했던 얘기는 그런 데이터는 그냥 낸드에 넣어라. 낸드는 속도 느려도 대용량 저장 가능하지 않냐. 이게 SSD라고 그러죠. 샌디스크가 이거 만들잖아요. 싸고.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실적도 좋고. 한마디로 여기 들어가는 용량은 되게 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챗GPT랑 말하는 그 문맥들 있죠. 순간순간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데 요거 낸드에 넣자. 그래서 그 낸드 저장 장치의 용어를 이제 ICMS라는 걸 붙여서 하나 만들어서 붙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ICMS에 넣을지 HBM에 넣을지 이걸 누가 관리하냐? 그걸 관리해 주는 요 인프라 장비가 요거예요. 중간에 블루필드 4 DPUS 요 장비 여기 있죠. 요거거든요. 얘가 중간에서 컨트롤합니다. 너 일로 가, 절로 가. 마치 경찰서장 한번 설명해 드렸던 건데 경찰서장이 하는 거랑 똑같죠. 사건이 들어오면 중요한 데이터는 빨리 처리하죠. HBM 해줘요, 빨리빨리. 근데 이건 좀 중요하지 않고 아니면 이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당장 급하진 않은데. 그럼 이거 증거물 보관소로 보내야죠. 이게 ICMS예요. 여기. 일단 너 여기 대기하고 있어. 저장. 낸드를 그러니까 여긴 낸드예요. 여긴 낸드가 되고 이거를 누가 컨트롤하죠? 경찰서장이. DPU라는 게. 요렇게 지금 구성돼 있어요. 이게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 절로 보내. 너 빨리 처리해. 이렇게 좀 해주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낸드 수요가 하나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딱 이제 젠슨왕이 얘기했잖아요. 이걸 내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게 나온 지가 한 2주 됐어요, 벌써. 한번 또 설명도 해드렸고.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지금 당장 낸드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도 좋죠 물론. 우리 하반기에 나온다고? 이게?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사고 싶죠 낸드 관련주를. 뭐 예를 들면 테스 같은 거. 낸드 장비주 있잖아요. 테스 뭐 아니면 낸드 소재주인 뭐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도 있거든요. 내가 공부가 끝났어요. 야, 사보자. 그래서 사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은 뭐죠? PER로 올라가는 거죠. 요런 걸로. 기업의 모멘텀이죠. 그게 PER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ER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뭐 절대 뭐 제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추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지바이오 아시는 분 아시죠? 사료업체잖아요. 근데 이 회사 뭐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이제 미국 기업을 옛날에 데브니치라는 회사를 또 인수한 적도 있고 바이오매트릭스 코팅하는 회사, 뉴트림에서 유통하는 회사를 최근에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료 관련된 회사를 다 인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다당류 코팅 기술이라고 하는데 가축의 위장에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돕는 특수 코팅이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인 리피돌과 결합해서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료 첨가제가 파괴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인데 요걸 이제 가지고 있어요. 요 회사를 이제 인수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건 뭐냐면 2025, 2030년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얼마 전에 나왔대요. 미국에.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실제.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식사에는 동물성 및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고품질의 영양 밀도 높은 단백질을 우선시해야 하며 여기에 계란, 해산물, 육류, 전지방 유제품, 견과류, 씨앗, 올리브, 아보카도 등 전체 식품에서 추출한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해야 된다. 핵심 뭐죠? 단백질 섭취하라는 거죠. 단백질 목표량이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6g 요만큼을 섭취해달라는 거죠. 가공식품 먹지 말고 단백질 섭취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미국인들.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고기 수요가 늘겠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지바이오는 이 가축의 사료를 만들잖아요. 뭐 돼지나 소. 이게 수요가 늘면 여기 수요가 당연히 늘겠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이 되죠. 저런 정책이 있다고? 그럼 이지바이오의 PER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25년 12월 30일 날 이지바이오 PER이 4.3배였어요. 영업이익은 448억으로 추정이 됐어요, 당시에.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26년 1월 29일 날 제가 보니까 요새 주가 좀 올랐거든요. 주가 23% 올랐어요. PER이 5.75배로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떨어졌죠. 이익은 오히려 추정치가 줄었는데 주가는 23% 올랐죠. 왜 올랐죠? PER이 올라갔잖아요. 왜요? 요것 때문에. 스토리텔링. 야, 미국에서 저렇게 육류 소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PER이 올라가는 어떤 배경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시간에 걸쳐서 좀 내용이 벌써 한 40분 됐네요.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좀 잘 이해하셔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주가는 그냥 오르는 건 없어요. 반드시 이익으로 오르든가 방금처럼 PER로 오르든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내용이 나온지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몇 분 정도가 사실 이 내용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저도 몇 번 소개해 드렸고 근데 실제로 처음에는 안 움직였는데 그 후로 이지바이오 주가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텔링을 먼저 알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도 보고 공부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투자해 놓고 그런 모멘텀이 발현되길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단 이걸 내가 장기로 투자할지 짧게 할지 그건 각자 판단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좀 내용이 좀 길었고 아무튼 좀 지루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식은 주가보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EPS 곱하기 PER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